작은 마을의 외딴 오두막집. 희미한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마루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소라. 6살 어린 소녀는 낡은 인형을 품에 안고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망울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 아련했다. 소라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할머니와 단둘이 이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아왔다. 마을 아이들은 늘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따돌렸다. 엄마 아빠도 없는 애. 가난뱅이 소라.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은 어린 소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소라는 늘 혼자였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인형과 때때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하얀 구름뿐이었다. 할머니는 소라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날마다 깊어져 갔다. 기침은 끊이지 않았고 마른 몸은 바람에도 흔들릴 듯 위태로웠다. 소라는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주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소라가 할머니 대신 아파줄게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는 할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소라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어느 날 오후, 소라는 마당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활짝 웃는 할머니와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소라는 그림 속 세상이 언젠가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낡은 오두막집 뒤편에 있는 버려진 창고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낑낑. 그것은 마치 어린 강아지의 울음소리 같았다. 소라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낡은 창고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 녹슨 철문은 삐걱거렸고 여기저기 깨진 창문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창고를 귀신 들린 창고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소라는 용기를 내어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소라는 작은 몸을 숙여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한 구석에는 낡은 우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털은 엉망진창이었다. 녀석의 눈빛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으며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아지. 소라는 작은 손으로 창고 문을 두드렸다. 괜찮니?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강아지는 소라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눈동자는 경계심으로 번들거렸지만 이내 소라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을 연 듯했다. 녀석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우리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녹슨 쇠사슬이 굳게 잠겨 있었다. 소라는 당황했다. 어떡하지? 어떻게 열어야 할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소라는 창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낡은 쇠꼬챙이가 떨어져 있었다. 소라는 쇠꼬챙이를 주워 녹슨 쇠사슬에 끼워 넣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힘이 없었지만 강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쇠꼬챙이를 돌렸다. 끼익. 낡은 쇠사슬이 비명을 지르며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우리 문이 열렸다.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우리 밖으로 나왔다. 녀석은 비틀거렸고 굶주림에 지쳐 보였다. 소라는 강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소라의 손을 킁킁거리며 냄새 맡더니 이내 소라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소라의 손에 닿자 소라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거 줄게. 소라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강아지는 소라의 품에 안겨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녀석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소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오두막집으로 돌아온 소라는 할머니에게 강아지를 보여주었다. 할머니, 제가 강아지를 구했어요. 이 강아지 너무 귀엽죠? 소라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강아지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고, 우리 소라가 착한 일을 했네. 이제 이 강아지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소라는 강아지에게 남은 밥과 물을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더니 이내 소라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소라는 강아지의 잠든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늘은 소라가 늘 올려다보던 푸른 하늘처럼 넓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그날부터 하늘이는 소라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늘이는 소라가 마당에서 그림을 그릴 때면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고 소라가 책을 읽을 때면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다. 하늘이는 소라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다. 소라는 하늘이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하늘이로 인해 색깔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소라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할머니의 병세는 날마다 악화되었고 결국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소라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울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소라랑 하늘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끊어졌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라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늘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는 너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늘의 빛을 믿으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날 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기침을 하며 숨을 거두었다. 소라는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밤새 울었다. 하늘이는 소라의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소라의 세상은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장례가 끝난 후 마을 이장은 소라에게 차갑게 말했다. 소라야,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니 너는 고아원에 가야 한다. 고아원에서 너를 돌봐줄 것이다. 소라는 고아원이라는 말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고아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소라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저는 고아원에 안 갈 거예요. 저는 하늘이랑 같이 살 거예요. 마을 이장은 소라의 고집에 한숨을 쉬었다. 안 된다. 소라야, 너 혼자서는 살 수 없어. 그리고 저게는 야생견이니 같이 데려갈 수도 없다. 소라는 마을 이장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하늘이를 꼭 껴안았다. 하늘이는 소라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소라를 보호하려는 듯 강렬하게 빛났다. 소라와 하늘이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할머니의 차가운 손이 소라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어린 소녀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낡은 오두막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고 바람소리는 슬픔의 통곡처럼 들렸다. 마을 이장의 고아원이라는 말은 소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하늘이를 꼭 껴안고 바들바들 떨었다. 하늘이는 소라의 눈물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따뜻한 천만이 솔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마을 이장은 소라를 데리러 왔다. 소라야, 이제 갈 시간이다. 고아원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하늘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싫어요. 저는 하늘이랑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작은 몸은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떨렸다. 저게는 야생견이다. 고아원에는 데려갈 수 없어. 그리고 너 혼자서 키울 수도 없고. 마을 이장은 완고했다. 그는 소라의 손을 잡아 끌려 했다. 그때였다. 하늘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마을 이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사나웠고 털은 바짝 곤두서 있었다. 마을 이장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런 망할 게 같은 이라고. 하늘이는 소라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에 섰다. 녀석의 작은 몸은 소라를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소라는 하늘이의 등에 얼굴을 비볐다. 하늘이의 존재는 솔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을 이장은 하늘이의 사나운 기세에 눌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다. 그럼 오늘 밤까지만 있어라.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고원으로 가야 한다. 그는 차갑게 돌아서서 오두막을 나섰다. 밤이 되자 소라와 하늘이는 오두막집에 단둘이 남았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낡은 오두막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소라는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늘이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담요와 하늘이의 따뜻한 천은 솔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하늘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소라는 울먹이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이는 소라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소라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소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편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소라야, 할머니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구나.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하늘의 빛을 믿으렴. 그리고 너의 진짜 가족이 있는 곳, 평화로운 곳을 찾아가렴. 그곳에서 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 할미의 작은 선물이 너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게다. 절대로 그림자를 조심해야 한다. 소라는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늘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가족이 있는 평화로운 곳이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작은 선물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림자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하늘이는 갑자기 편지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은 편지 한 구석을 앞발로 가리켰다. 소라가 자세히 보니 편지 모서리에 희미하게 그려진 작은 문양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양이었다. 하늘아, 이게 뭐야? 소라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문양을 향해 킁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문양이 중요한 단서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그때 오두막집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흔들렸다. 소라는 깜짝 놀라 하늘이를 꼭 껴안았다. 누구지?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늘이는 갑자기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은 바짝 곤두서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이글거렸다. 밖에서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오두막 문을 부수려는 듯 거칠게 두드렸다. 이 소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서 나와. 네 할머니의 유산은 우리가 접수한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을 이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유산, 할머니에게 유산이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늘이는 소라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에 섰다. 녀석의 작은 몸은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다. 하늘이는 맹렬하게 지저댔다. 민호는 할머니의 침대 밑을 뒤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작은 선물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침대 밑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가죽 지갑, 그리고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마치 반짝이는 별가루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게 할머니의 선물인가? 소라는 유리병을 흔들었다. 별가루 같은 것들이 반짝이며 영롱한 빛을 냈다. 그때 하늘이가 유리병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은 유리병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끼는 듯했다. 문이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건장한 남자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탐욕과 폭력성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소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저 계집애를 잡아, 그리고 할머니가 숨겨놓은 물건을 찾아. 한 남자가 소리쳤다. 소라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하늘이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편지에 쓰인 그림자가 바로 이 남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늘이는 소라의 손을 물고 창문을 향해 달렸다. 창문은 작고 낡았지만 소라의 작은 몸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늘아,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늘이는 창문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녀석은 소에게 창문으로 도망치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라는 망설이지 않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하늘이는 소라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오두막집 뒤편의 숲으로 도망쳤다. 숲은 어둡고 울창했으며 나무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다. 소라는 하늘이를 따라 숲속 깊이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라는 숲속을 달리면서도 할머니의 편지를 놓지 않았다. 편지에 쓰인 하늘의 빛을 믿으렴이라는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늘이는 마치 길을 아는 듯 숲속을 헤쳐나갔다. 녀석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얼마쯤 달렸을까? 그들은 작은 오솔길에 도착했다. 오솔길은 숲속 깊이 이어져 있었고 희미한 달빛이 길을 밝혀주었다. 소라는 하늘이를 따라 오솔길을 따라 달렸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다. 소라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하늘이를 품에 안았다. 하늘이는 소라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소라를 위로하는 듯했다. 하늘아, 고마워. 소라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처는 소라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소라는 다시 한번 편지를 꺼내 들었다. 편지에 그려진 거미줄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이 갑자기 반짝이며 빛을 냈다. 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하늘이는 유리병을 향해 킁킁거리더니 녀석의 목줄에 걸려있는 작은 펜던트를 앞발로 가리켰다. 펜던트에는 편지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거미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소라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동안 하늘이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하늘이에게 준 선물 같았다. 하늘아, 이 문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소라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하늘이의 목에 펜던트를 걸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 같았다. 하늘이는 소라의 손을 물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강렬하게 빛났다. 소라는 하늘이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과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 소라와 하늘이의 운명적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을 등지고 숲속 깊은 오솔길을 따라 한없이 달리던 소라와 하늘이는 마침내 지쳐 쓰러졌다. 소라의 작은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배는 타들어가는 듯 아팠다. 하늘이 또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라의 품에 기대었다. 싸늘한 밤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뒤쫓아오던 남자들의 그림자가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다. 할머니의 편지에 적힌 그림자라는 단어는 이제 현실이 되어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하늘아,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소라는 울먹이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이는 소라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로 빛났다. 하늘이는 마치 길을 알고 있다는 듯 소라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희미한 오솔길 저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하늘이를 따라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오솔길은 숲속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이어지고 있었다. 소라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하늘이의 목걸이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펜던트에는 할머니의 편지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거미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문득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이 반짝이며 빛을 냈던 순간이 떠올랐다. 소라는 직감적으로 이 펜던트와 유리병이 할머니가 남긴 작은 선물이며 자신들의 여정을 이끌어줄 단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새벽의 찬 기운이 온몸을 감쌀 무렵 그들은 낡은 표지판 하나가 서 있는 갈림길에 도착했다. 표지판에는 희미하게 희망마을이라는 글씨와 함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거미줄 문양이었다. 소라는 깜짝 놀라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표지판을 향해 킁킁거리더니 희망마을을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으로 앞발을 내밀었다. 희망마을, 할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가족이 있는 평화로운 곳이 여기일까? 소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하늘이를 따라 희망마을 방향으로 향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희망마을은 이름과는 달리 낡고 황량한 분위기였다. 대부분의 집들은 비어 있었고 거리는 적막했다. 소라는 마을을 둘러보며 실망했다. 이곳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평화로운 곳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한 낡은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집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문 옆에는 희미하게 거미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소라는 그 문양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할머니가 남긴 단서와 연결된 곳이었다. 소라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늘이는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다.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다. 소라는 문득 할머니의 편지 속 작은 선물인 유리병이 떠올랐다. 그녀는 유리병을 꺼내 문양 위에 가져다 대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이 강렬하게 빛을 냈다. 빛은 문양 속으로 스며들었고 녹슨 자물쇠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풀린 것이었다.
소라는 깜짝 놀라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소라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었지만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다. 집 안은 낡고 허름했지만 정돈된 가구들과 깨끗하게 닦인 마루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을 보여주었다. 소라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자신과 똑 닮은 모습이었고 부부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알 수 없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우리 엄마 아빠. 소라는 액자를 들고 할머니의 편지에 나온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슬픔을 느꼈다. 하늘이는 갑자기 침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하늘이는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소라는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침실 안은 예상과 달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작은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고 보석함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하늘이의 목걸이와 똑같은 거미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소라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지난 삶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진짜 이름은 김희연이었고 그녀는 과거 비밀스러운 조직 황혼의 파수꾼의 일원이었다. 그 조직은 세상의 어둠과 싸우며 정의를 지키는 일을 했다. 소라의 부모님 또한 그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뛰어난 과학자였다. 그들은 별빛 프로젝트라는 비밀스러운 연구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기술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탐욕스러운 악의 조직 그림자의 표적이 되었다. 그림자는 별빛 프로젝트의 기술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소라의 부모님은 그림자의 습격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어린 소라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골 마을로 숨어들었던 것이었다. 하늘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소라를 보호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맡겨진 황혼의 파수꾼의 특별한 훈련견이었다. 하늘이의 목걸이 펜던트에 새겨진 거미줄 문양은 황혼의 파수꾼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은 바로 별빛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담긴 작은 샘플이었다. 그것은 황혼의 파수꾼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특정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열쇠 역할도 하는 물질이었다. 할머니는 일기장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다. 사랑하는 소라야, 이 할미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지만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너의 부모님은 너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셨단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너를 지켜줄 하늘이란다. 하늘이는 너의 가장 든든한 파수꾼이 될 거야.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잠시 숨어 있거라. 그리고 하늘이가 너를 이끄는 곳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는 너의 진짜 사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림자들은 너를 찾고 있을 것이다. 절대로 방심하지 말거라. 소라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늘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을 쫓던 남자들은 그림자라는 악의 조직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용기로 가득 찼다. 소라는 하늘이를 꼭 껴안았다. 하늘아,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분들이었대. 그리고 너는 나를 지켜주려고 온 거였구나. 소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이는 소라의 눈물을 핥으며 그녀의 볼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제 다 알았지.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때 집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흔들렸다. 그림자들이 벌써 자신들을 추적해온 것이었다. 소라와 하늘이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맞서 싸워야 했다. 소라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보석함을 챙겼다.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도 품에 소중히 안았다. 하늘이는 소라의 손을 물고 집 뒤편의 작은 문을 향해 달렸다. 그 문은 숲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다. 소라는 하늘이를 따라 문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다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숲은 어둡고 울창했지만 소라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하늘이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부모님과 할머니가 남긴 사명이 있었다. 그녀는 하늘의 빛을 믿고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과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 소라와 하늘이의 운명적인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희망마을의 낡은 집을 뒤로하고 소라와 하늘이는 다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그림자 조직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소라의 작은 심장은 두려움에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하늘이의 따뜻한 온기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할머니의 편지와 일기장에 담긴 비밀들은 이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하늘아,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소라는 울먹이며 하늘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늘이는 소라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의 손을 물고 숲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하늘이의 목줄에 걸린 거미줄 펜던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마치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보였다. 그들은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었다. 낡은 나뭇가지들은 그들의 얼굴을 스쳤고 차가운 바람은 그들의 작은 몸을 휘감았다. 소라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하늘이의 재촉에 다시 일어섰다. 하늘이는 소라의 지친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녀석은 소라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옆을 맴돌며 주변을 경계했다. 새벽녘, 그들은 숲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에 도착했다. 길 위에는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었다. 소라는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하늘이와 함께 길을 떠났다. 자전거는 낡고 녹슬었지만 소라의 작은 몸을 싣고 달리기에는 충분했다. 하늘이는 소라의 옆에서 힘껏 달렸다. 며칠 동안 소라와 하늘이는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을 달렸다.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다. 하늘이는 숲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왔고 소라는 작은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 추위를 이겨냈다. 밤에는 하늘이가 소라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녀석의 따뜻한 처는 소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도중에 작은 마을에 들러 식량을 구하기도 했다. 소라는 할머니의 유품인 작은 보석함에 들어있던 목걸이를 팔아 돈을 마련했다. 보석함 속에는 목걸이 외에도 몇 개의 작은 금화가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비상금이었다. 소라는 금화를 아껴 쓰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들은 그림자 조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다. 민호는 마을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경계했고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그림자 조직은
민호의 행방을 쫓기 위해 전국 곳곳에 정보망을 깔아두었을 것이 분명했다. 어느 날 그들은 한적한 국도를 달리던 중 낡은 트럭 한 대를 발견했다. 트럭 안에는 몇몇 남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그림자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민호와 하늘이를 발견하자마자 트럭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 계집애와 개를 잡아 회장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남자들은 소리치며 그들을 쫓았다. 소라는 하늘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다. 하늘이는 소라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로 빛났다. 하지만 남자들은 너무나도 빨랐다. 그들은 순식간에 소라의 뒤를 쫓아왔고 한 남자가 소라의 옷깃을 잡았다. 소라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나뒹굴었다. 하늘이는 소라의 품에서 튕겨져 나갔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이 망할 개새끼 저리 비켜. 남자는 하늘이에게 발길질을 했다. 하늘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소라는 하늘이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들고 남자를 향해 던졌다. 돌멩이는 남자의 이마에 맞았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소라는 쓰러진 하늘이를 품에 안고 다시 달렸다. 그녀는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남자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숲속은 어둡고 울창했으며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다. 소라는 나뭇가지에 긁히고 넘어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늘이는 소라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녀석의 작은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소라를 향해 있었다. 도망쳐. 소라. 하늘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소라는 숲속을 헤매다 낡은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다. 오두막집은 버려진 듯 낡았지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소라는 망설였지만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오두막집으로 뛰어들었다. 오두막집 안에는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호와 하늘이를 보자마자 놀란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꼬마야,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개는? 남자는 민호와 하늘이의 흑투성이 모습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민호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저희를 쫓아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렴. 일단 몸부터 숨겨야겠군. 그는 민호와 하늘이를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문을 굳게 잠그고 창문에 두꺼운 천을 들이웠다. 남자들의 발소리는 오두막집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은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서 나와. 순순히 나오면 목숨은 살려주마. 남자는 민호와 하늘이를 지하 창고로 이끌었다. 이곳에 숨어 있거라. 내가 놈들을 처리하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민호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남자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지하 창고는 어둡고 습했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지하 창고 안에서 민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밖의 소리를 들었다. 남자는 혼자서 남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듯했다. 쾅,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하늘이를 꼭 껴안았다. 하늘이는 민호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다. 얼마 후 싸움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문득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괜찮다. 놈들은 물러갔어. 민호는 조심스럽게 지하 창고 밖으로 나왔다. 남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남자는 민호와 하늘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민호는 남자에게 달려갔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 잠시 쉬면 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호는 남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해내 남자에게 지혈을 해주고 상처를 닦아주었다. 남자는 민호의 작은 손길에 알 수 없는 온기를 느꼈다. 남자는 자신을 강준호라고 소개했다. 그는 과거에는 잘나가는 탐정이었지만 실패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산속에 은둔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호와 하늘이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꼬마야, 너는 대체 누구이고 왜 그런 위험한 자들에게 쫓기는 거지? 강준호는 민호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강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죽음, 편지 속의 비밀, 그리고 그림자 조직의 존재까지. 강준호는 민호의 이야기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민호의 이야기에서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흔적을 발견했다. 분명 이 아이에게는 어떤 비극적인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렇다면 너는 황혼의 파수꾼과 관련된 아이로구나. 강준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황혼의 파수꾼이라는 조직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강준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아저씨는 황혼의 파수꾼을 아세요?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그들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지. 그들은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비밀 조직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아마도 그림자 조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묻어 있었다. 강준호는 민호의 할머니가 김희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놀랐다. 그는 김희연이라는 이름이 황혼의 파수꾼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민호의 부모님이 별빛 프로젝트를 연구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꼬마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의 할머니가 남긴 사명을 함께 이뤄나가자. 강준호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민호는 강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다. 누리는 강준호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누리 또한 강준호에게서 알 수 없는 신뢰를 느끼는 듯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들은 함께 그림자 조직과 맞서 싸우고 별빛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의 위험한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준호는 민호와 하늘이를 자신의 낡은 오두막집으로 데려왔다. 오두막집은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그림자 조직의 눈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강준호는 민호에게 따뜻한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게 한 뒤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다. 민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보살핌에 눈물을 글썽였다. 하늘이는 민호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강준호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민호는 강준호에게 할머니의 일기장과 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을 보여주었다. 강준호는 일기장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움과 함께 깊은 회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황혼의 파수꾼과 별빛 프로젝트, 그리고 그림자 조직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강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김희연 여사님은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었어. 그때 내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강준호는 민호에게 자신이 과거에 황혼의 파수꾼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그림자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로 인해 황혼의 파수꾼에 많은 요원들이 희생되었고 강준호 자신 또한 모든 것을 잃고 산속에 은둔하게 된 것이었다. 네오의 부모님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셨어. 그들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지. 별빛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자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어. 강준호는 민호에게 별빛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민호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 거대한 힘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그럼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준호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너의 선택이다. 민호야. 하지만 너의 부모님은 너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셨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받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다. 그의 눈빛에는 민호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강준호는 별빛 프로젝트의 샘플인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연구 장비를 이용해 별가루들의 성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별가루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빛과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는 신비로운 물질이었고 특정 주파수에 반응하여 활성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하늘이의 목걸이 펜던트에 새겨진 거미줄 문양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것은 생체 에너지와 반응하는 물질이군. 그리고 이 거미줄 문양은 일종의 주파수 패턴을 나타내는 것 같아. 아마도 이것이 별빛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일 것이다. 강준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하늘이는 강준호의 말에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목줄에 걸린 펜던트는 희미하게 빛을 냈다. 강준호는 하늘이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개는 마치 별빛 프로젝트의 일부처럼 반응하는군. 혹시 이 개도 그들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민호는 하늘이를 꼭 껴안았다. 하늘이는 저를 지켜주는 파수꾼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렇다면 이 개는 단순히 너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별빛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림자 조직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그때 강준호의 낡은 무정이에서 지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강준호가 과거에 사용하던 비밀 무정이었다. 무정이에서는 알 수 없는 암호가 들려왔다. 강준호는 암호를 해독했다. 암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림자 조직이 희망의 집을 알아냈고
그곳에 숨어있는 황혼의 파수꾼의 잔당들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서둘러야겠군. 강준호는 서둘러 장비를 챙겼다. 민호야, 너의 할머니가 말씀하신 희망의 집은 너의 부모님이 살았던 곳이었어. 그리고 그곳은 황혼의 파수꾼의 비밀 거점이기도 했지. 그림자 조직이 그곳을 알아냈으니 위험해. 민호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희망마을의 집으로 갔었고 그곳에서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었다. 희망의 집이 황혼의 파수꾼의 비밀 거점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할머니도 거기에 계신 건가요? 민호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준호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어.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민호와 강준호, 그리고 하늘이는 희망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림자 조직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밤새도록 달렸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민호는 하늘이의 목줄에 걸린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펜던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마치 그들을 이끄는 별빛처럼 보였다. 희망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그림자 조직원들이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있었다. 민호의 심장은 두려움에 미친 듯이 뛰었다. 할머니가 안에 계시면 어떡하지? 착비리 카츠. 강준호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민호야,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너의 부모님과 할머니가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하늘이는 으르렁거리며 그림자 조직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사나웠고 털은 바짝 곤두서 있었다. 하늘이는 맹렬하게 지저댔다. 녀석은 민호를 보호하려는 듯 그림자 조직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강준호는 하늘이가 그림자 조직원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민호와 함께 집 뒤편의 비밀 통로를 통해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 조직원들이 이미 집 안으로 침입하여 희망의 집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듯했다. 민호와 강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가구들은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총알 자국이 선명했다. 희망의 집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어 있었다. 민호는 할머니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는 할머니를 찾아다녔다. 그때 낡은 방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호는 그곳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 조직원 한 명이 서 있었다. 남자는 할머니의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있었다. 김희연, 별빛 프로젝트의 열쇠가 어디 있지? 어서 말해. 남자가 소리쳤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결연했다.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민호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남자에게 달려들려 했다. 강준호는 민호를 붙잡았다. 안 돼. 민호야, 위험해. 그때 하늘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녀석은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하늘이를 내팽개쳤다. 하늘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하늘이에게 총을 겨눴다. 이 망할 개새끼, 내 놈부터 죽여주마. 안 돼. 민호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하늘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 순간 강준호는 남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남자와 함께
창밖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준호와 남자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민호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너는 너의 부모님의 희망이란다. 할머니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민호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녀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그림자 조직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타올랐다. 강준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림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부모님과 할머니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늘이는 민호의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민호를 향한 강렬한 충성심을 담고 있었다. 하늘이는 민호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자 그녀의 복수를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이제 그림자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과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은 이제 진실의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할머니의 죽음은 민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랑하는 이들을 연이어 잃은 슬픔과 그림자 조직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그녀의 작은 가슴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민호는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다.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과 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은 그녀에게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강준호 아저씨와 하늘이와 함께 그녀는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그림자 조직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준호는 민호의 복수심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안전을 염려했다. 그는 민호가 아직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림자 조직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 집단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민호를 보호하면서도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별빛 프로젝트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는 것이었다. 강준호는 자신의 낡은 연구 장비와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황혼의 파수꾼과 그림자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냈다. 하늘이는 민호의 옆을 지키며 마치 그녀의 일을 돕는 듯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강준호는 황혼의 파수꾼의 잔존 세력을 찾아 나섰다. 그는 과거 황혼의 파수꾼과 협력했던 몇몇 인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그림자 조직에 의해 제거되었거나 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은둔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황혼의 파수꾼의 숨겨진 비밀 기지 중 한 곳을 찾아냈다. 그곳은 낡은 도서관의 지하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었다. 도서관 지하 비밀 기지는 황혼의 파수꾼이 과거 사용했던 연구실이자 작전실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컴퓨터와 수많은 문서,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계들이 놓여 있었다. 강준호는 컴퓨터를 복구하고 문서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준호의 작업을 도왔다. 하늘이는 민호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강준호는 별빛 프로젝트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인간의 뇌파를 조절하여 감정을 통제하고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혼의 파수꾼은 이 기술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려 했지만 그림자 조직은 이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었다. 민호의 부모님은 별빛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였고 그들은 그림자 조직에게 이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민호에게 별빛 프로젝트의 마지막 열쇠인 유리병 속에 별가루를 남겨주었던 것이었다. 이 기술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군. 강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것이 그림자 조직의 손에 들어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민호는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부모님이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놀라웠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고 그들의 꿈을 이어받아야 했다. 강준호는 비밀기지에 설치된 낡은 통신 장비를 복구했다. 통신 장비를 통해 그는 그림자 조직의 통신망을 해킹했다. 그들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자 조직은 별빛 프로젝트의 최종 열쇠를 찾기 위해 민호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할머니에게서 별빛 프로젝트의 마지막 열쇠를 넘겨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통신 감청을 통해 강준호는 그림자 조직의 수장이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블랙 스콜피온은 과거 황혼의 파수꾼의 핵심 요원이었지만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 황혼의 파수꾼을 배신하고 그림자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는 김희연, 즉 민호의 할머니와도 깊은 악연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민호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황혼의 파수꾼의 배신자였다니. 블랙 스콜피온, 내 놈이 내 부모님과 할머니를 죽인 원수로구나.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강준호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무 흥분하지 마라. 민호야, 우리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블랙 스콜피온은 매우 교활하고 위험한 자다. 그는 너를 이용해서 별빛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할 것이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짖으며 컴퓨터 화면을 앞발로 가리켰다. 컴퓨터 화면에는 그림자 조직의 비밀 기지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었다. 그리고 그 공장 안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어. 민호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할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그림자 조직에게 납치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강준호는 민호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화면 속의 여인은 김희연, 즉 민호의 할머니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묶여 있었다. 이런 놈들이 할머니를 잡고 있었군. 우리가 너무 늦었어. 강준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이 할머니를 인질로 삼아 너를 유인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민호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강준호는 그녀를 말렸다. 민호야, 침착해야 한다. 놈들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강준호는 그림자 조직의 비밀 기지 지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지의 구조와 경비 시스템, 그리고 블랙 스콜피온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민호는 강준호의 옆에서 그의 작업을 도왔다. 하늘이는 민호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민호를 위로하는 듯했다. 좋아. 계획이 세워졌다. 강준호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이곳으로 침입하여 할머니를 구출할 것이다. 그리고 블랙 스콜피온을 체포하고 별빛 프로젝트를 파괴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작전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했다. 강준호는 과거 탐정 시절 사용했던 총과 통신 장비를 챙겼다. 민호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하늘이는 민호의 옆을 지키며 녀석의 목줄에 걸린 거미줄 펜던트를 흔들었다. 작전 당일, 그들은 밤이 되자 그림자 조직의 비밀 기지로 향했다. 공장 주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민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 그들은 공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경비원들은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강준호의 노련한 실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강준호는 경비원들의 시선을 피해 공장 안으로 침입했다. 민호와 하늘이는 강준호의 뒤를 따랐다. 공장 내부는 거대하고 복잡했다. 여기저기 낡은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퀴퀴한 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민호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낡은 연구실 앞에 도착했다. 연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준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연구실 안에는 할머니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가 바로 블랙 스콜피온이었다. 김희연, 이제 그만 포기해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별빛 프로젝트의 열쇠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의 목숨은... 블랙 스콜피온은 민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는 민호가 이곳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블랙 스콜피온 내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강준호는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블랙 스콜피온은 강준호를 보자마자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강준호, 내놈이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호는 블랙 스콜피온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내 부모님과 할머니를 해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블랙 스콜피온은 비열하게 웃었다. 어린 계집애가 감히 내게 덤비려 하는구나. 내 놈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해. 그 순간 하늘이가 블랙 스콜피온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블랙 스콜피온의 다리를 물었다. 블랙 스콜피온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강준호는 그 틈을 이용해 블랙 스콜피온에게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쏜다. 하지만 블랙 스콜피온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했다. 그는 쓰러지는 동시에 품속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눌렀다. 그러자 연구실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별빛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소리 같았다. 늦었다. 강준호, 별빛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세상은 나의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블랙 스콜피온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민호는 강준호의 손에 들린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별가루들이 별빛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유리병을 들고 별빛 프로젝트 장치를 향해 달려갔다. 안 돼, 이 계집애를 막아라. 블랙 스콜피오는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강준호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블랙 스콜피온의 부하들과 맞섰다. 총성과 함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하늘이의 도움을 받아 별빛 프로젝트 장치에 접근했다. 장치는 거대한 기계였고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민호는 유리병 속의 별가루들을 장치에 쏟아부었다. 별가루들은 장치와 반응하며 강렬한 빛을 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장치에서 치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별빛 프로젝트가 멈추는 소리였다. 블랙 스콜피오는 민호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준호가 그를 막아섰다. 그 순간 별빛 프로젝트 장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연구실은 진동했고 벽은 무너져 내렸다. 민호는 폭발의 충격으로 쓰러졌다. 하늘이는 민호의 위로 몸을 던져 그녀를 보호했다. 블랙 스콜피온과 그의 부하들은 폭발에 휘말려 쓰러졌다. 강준호는 민호와 하늘이를 품에 안고 간신히 연구실 밖으로 몸을 피했다. 공장은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다. 민호는 강준호의 품에 안겨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별빛 프로젝트를 막았고 그림자 조직의 야망을 좌절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세상을 구원했다. 공장 지하실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발은 그림자 조직의 비밀 기지를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했다. 강준호는 의식을 잃은 민호와 충격에 휩싸인 하늘이를 가까스로 끌어안고 무너져 내리는 잔해 속에서 탈출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민호와 하늘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불길은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연기는 밤하늘을 뒤덮었다.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준호는 민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민호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폭발의 충격과 극심한 피로로 인해 의식을 잃은 듯했다. 하늘이 또한 힘없이 낑낑거리며 민호의 옆에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작은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하늘아. 강준호는 두 사람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민호의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블랙 스콜피오는 민호의 할머니를 인질로 삼아 민호를 유인했고 결국 할머니는 자신들의 작전에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준호는 서둘러 민호와 하늘이를 품에 안고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공장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준호는 숲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밤늦게 민호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강준호에게 물었다. 아저씨,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강준호는 민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민호는 강준호의 침묵과 슬픈 표정을 보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오열했다. 할머니,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하늘이는 민호의 옆에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민호를 위로하는 듯했다.
민호는 하늘이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흘러내렸다. 며칠 동안 민호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다. 강준호는 그런 민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는 민호에게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호야, 네오의 부모님과 할머니는 너에게 큰 사명을 남겨주셨다. 별빛 프로젝트는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어. 블랙 스콜피오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 너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받아야 해. 그것이 너의 가족을 위한 진정한 복수다. 강준호는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호는 강준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너는 우리의 희망이란다. 아저씨, 제가 뭘 해야 하죠?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준호는 민호에게 별빛 프로젝트의 잔존 흔적을 찾아내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하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녀의 가족을 위한 진정한 복수이자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걸고 세상의 어둠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준호는 민호에게 전투훈련을 시켰다. 그는 민호에게 호신술과 사격술, 그리고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가르쳤다. 민호는 강준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이는 민호의 훈련을 도왔다. 녀석은 민호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었고, 때로는 민호가 지칠 때면 그녀의 옆에 다가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강준호는 민호의 성장에 놀랐다. 그녀는 단기간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이제는 어엿한 전사로 거듭났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순수함과 정의감이 살아있었다. 그들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림자 조직의 은신처와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민호는 강준호의 옆에서 그의 작업을 도왔다. 하늘이는 민호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들은 그림자 조직의 주요 거점들을 하나씩 습격하여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들은 그림자 조직이 저지른 불법적인 실험과 인신매매, 그리고 테러 계획까지 모두 밝혀냈다. 사람들은 그림자 조직의 잔혹한 행적에 경악했고 그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민호와 강준호를 제거하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했고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강준호의 도움과 하늘이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늘이는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했고 민호에게 위험을 알려주었다. 때로는 녀석이 직접 적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제압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들은 그림자 조직의 마지막 잔당들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연구소였다. 연구소 안에는 별빛 프로젝트의 잔여 데이터와 함께 그림자 조직의 마지막 희망인 새로운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민호야, 이번 작전이 마지막이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강준호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민호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민호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밤이 되자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 주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민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 그들은 연구소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경비원들은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강준호의 노련한 실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강준호는 경비원들의 시선을 피해 연구소 안으로 침입했다. 민호와 하늘이는 강준호의 뒤를 따랐다. 연구소 내부는 거대하고 복잡했다. 여기저기 낡은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퀴퀴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림자 조직의 마지막 수장이자 블랙 스콜피온의 오른팔인 나이트메어의 목소리였다.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내 놈들이 살아남을 줄은 몰랐군. 나이트메어는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거대한 검을 들고 있었다. 강준호는 나이트메어에게 총을 겨눴다. 나이트메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라. 너희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끝이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희는 내가 가진 힘을 모를 것이다. 나이트메어는 비열하게 웃으며 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검은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강준호와 나이트메어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연구소 안은 검이 부딪히는 소리와 총성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강준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날려 나이트메어의 공격을 막아냈고 때로는 강준호에게 총알을 건네주기도 했다. 하늘이는 민호의 옆을 지키며 나이트메어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녀석은 나이트메어의 발목을 물고 그의 시선을 끌었다. 녀석의 활약으로 강준호는 나이트메어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강준호는 나이트메어의 팔을 비틀어 검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목에 총을 겨눴다. 이제 끝이다. 나이트메어, 모든 것을 포기해라. 하지만 나이트메어는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했다. 그는 갑자기 품속에서 작은 폭탄을 꺼내 던졌다. 폭탄은 연구실 한 구석에 있는 별빛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 장치를 향해 날아갔다. 안도의 민호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폭탄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는 폭탄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폭탄은 별빛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 장치에 부딪혔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 연구실은 진동했고 벽은 무너져 내렸다. 민호는 폭발의 충격으로 쓰러졌다. 하늘이는 민호의 위로 몸을 던져 그녀를 보호했다. 별빛 프로젝트 데이터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나이트메어는 폭발의 혼란을 틈타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하늘이가 녀석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나이트메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하늘이를 내팽개쳤다. 하늘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나이트메어에게 달려들었다. 나이트메어는 분노에 찬 얼굴로 하늘이에게 총을 겨눴다. 이 망할 개새끼, 내 놈부터 죽여주마. 안 돼. 민호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하늘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나이트메어의 총이 불을 뿜었다. 총알은 하늘이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다. 하늘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민호의 품에 쓰러졌다. 녀석의 몸은 피로 물들었다. 하늘아, 안 돼, 하늘아. 민호는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늘이는 민호를 보호하다가 그녀의 마지막 싸움에서 희생된 것이다.
강준호는 나이트메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나이트메어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의 목에 총을 겨눴다. 내 놈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이트메어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를 죽여도 소용없다. 별빛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어. 이제 세상은. 그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다. 강준호가 방가쇠를 당긴 것이었다. 나이트메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민호는 하늘이의 싸늘한 몸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모님,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하늘이까지.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늘이의 죽음은 민호에게 마지막 남은 빛마저 꺼뜨리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부모님, 할머니, 그리고 이제 하늘이까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은 민호는 복수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죄책감만이 가득했다. 하늘이의 따뜻한 천이 사라진 그녀의 품은 너무나도 차가웠다. 강준호는 피투성이의 민호를 품에 안고 무너져 내리는 연구소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민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그녀의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민호는 하늘이의 싸늘한 몸을 꼭 껴안고 밤새도록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흘러내렸다. 강준호는 민호의 등을 말없이 토닥였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자신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동안 민호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다. 강준호는 그런 민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는 민호에게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늘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민호야. 강준호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이름을 불렀다. 하늘이는 너를 구한 거야. 그는 너의 영웅이야. 그의 희생은 너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렴.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강준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늘이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하늘이는 늘 그녀의 옆을 지켜주었고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하늘이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이의 목까지 살아가야 했다. 아저씨, 제가 뭘 해야 하죠?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준호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너의 부모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을 꾸셨어. 별빛 프로젝트는 그 꿈의 일부였지. 비록 그 기술은 파괴되었지만 너는 그들의 정신과 희망을 이어받아야 한다. 너는 너의 재능과 지혜를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의 눈빛에는 민호를 향한 무한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강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꿈을 이어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하늘이를 숲속, 자신이 어릴 적 묻혔던 그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이제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흙더미 옆에 그는 하늘이를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 위에는 민호가 직접 깎은 나무 십자가가 세워졌다.
십자가에는 나의 영원한 친구, 하늘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민호는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이의 이름을 불렀다. 숲속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하늘이의 장례를 치른 후 민호는 강준호와 함께 도시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희망의 집을 확장하고 더 많은 상처받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꿈을 이어받아 별빛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측면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강준호는 민호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는 민호가 별빛 프로젝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도왔다. 민호는 희망의 집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폭력과 학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도록 용기를 주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유년을 되찾았고 그 유년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옆에는 늘 강준호가 함께했다. 그는 민호의 스승이자 친구, 그리고 가족이 되어주었다. 민호는 매년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하늘이의 기일이 되면 숲속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쳤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 할머니도요. 그리고 하늘이도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저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민호는 희망의 집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나무와 꽃, 그리고 뛰어노는 강아지들을 그렸다. 한 아이가 민호에게 그림을 내밀며 해맑게 웃었다. 이모, 이 강아지는 하늘이에요. 하늘이는 우리를 지켜주는 영웅이에요. 민호는 아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림 속 강아지의 눈빛은 하늘이를 꼭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하늘이는 그녀의 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사랑은 희망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목에 걸린 할머니의 목걸이, 펜던트를 만졌다. 거미줄 모양의 기호는 이제 더 이상 어둠과 구속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파헤친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들이 유유히 흘러갔다. 그녀는 그 하늘 어딘가에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하늘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